오늘은 고대 켈트족과 고대 한국 국가들의 평행이론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켈트족은 그리스 로마 문명 이전에 유럽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과 한민족 고대 국가들에는 재미있는 여러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벼운 농담이므로 부담없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고대 켈트족과 고대 한국은 여성이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똑같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와 전쟁을 했던 고대 켈트족 여왕 부디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서기 60년경 부디카와 그 남편은 영국의 남동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부디카와 자신 사이에서 난 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왕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로마인들은 부디카의 딸을 병사들을 시켜서 뽕뽕해 버립니다. 당시 분노한 부디카는 로마와의 전면전을 선언했고 그녀는 비록 로마에 패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모았던 켈트족 군대는 10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고대의 한국 가야 지역의 고분을 보면 여성이 고분의 주인공 즉 부족의 통치자임을 증명하는 고분들이 나옵니다. 예알리 고분에서는 고분의 주인이 여성일 뿐 아니라 그녀가 전사임을 증명하는 부장품으로서 창과 칼이 함께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성 전사의 유골은 김해 대성동 고분 등 가야의 고분에서 자주 나옵니다. 고대 한국의 국가들에 있어서 여성은 통치자 전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30년 동안 올림픽에서 여성 금메달은 모두 한국 여성들이 독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전쟁을 했던 여성들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멋대로 상상해봅니다. 고대 켈트족들의 특징은 거석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무려 무게 50톤에 달하는 돌 80개로 이루어진 이 유적은 고대 켈트족의 신앙체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 역시 거석 문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고인돌은 전 세계에 6만 개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한국에만 절반인 3만 개가 있습니다. 고대 켈트족들은 뛰어난 금세공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의 황금으로 된 장식품들을 남겼고 그것들은 매우 세련되고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의 국가들 신라가야, 백제, 고구려와 같은 국가들도 많은 금 세공품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금관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견된 금관 14개 중 10개가 한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신라가 6개, 2개가 가야 1개가 백제의 것입니다. 고대 켈트족들은 숫자 3과 자신들의 신앙을 밀접하게 연결지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늘 3명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에는 숫자 3이 강조가 됩니다. 한국의 고유 종교에도 숫자 3이 자주 등장합니다. 켈트족 신앙처럼 삼신할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삼신할미를 위해서 삼신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서양인들은 아기를 새가 물어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한국인들은 아기가 이 삼신할미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켈트족은 나선형 문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이 남긴 여러 유물들에는 이 나선형 문양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아서 켈트족에게 있어서 이 나선형 문양은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한민족에게도 이 나선형 문양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켈트족의 경우처럼 이 나선형 문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홍산 문명부터 가야의 방패 꾸미개까지 이 나선형 파동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패를 나선형 파동 무늬로 장식하는 것은 켈트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의 켈트족들은 나무를 신성시했습니다. 켈트족의 사제를 드루이드라고 하는데 이들은 마을의 나무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고유 신앙은 마을마다 단골을 두고 마을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나무를 그 마을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켈트인들의 예술 형식은 복잡합 기하학 문양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아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이 고대의 작품들은 그들이 기하학을 기초로 예술품들을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한국인들 역시 기하학을 이용해서 여러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켈트족보다 약간 더 심한 기하학 매니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다뉴세문경은 너무나 정밀한 기하학 문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만든 다뉴세문경의 선들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의 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가는선을 만들었는지 아직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켈트족과 고대 한민족 국가들의 유사성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고대 켈트족 문화와 고대 한국인 문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 농담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통점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연히 그런 것일까요? 이제 최근에 유럽의 켈트족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은 어째서 인도와 유럽이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언어군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설들이 난무했지만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고대의 인류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말을 타게 된 곳은 보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사 집단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각각 유럽과 인도로 이주하면서 인도와 유럽은 같은 언어군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아르잔 고분입니다. 거대 고분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인도와 유럽의 공통 어군을 형성시켰다고 하는 전사들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이 칼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칼은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견된 칼입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에 부여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여인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일본 천황가를 세웠던 집단이었습니다. 서양의 인도, 유럽어족과 같은 수수께끼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는 한국에서 멀고 먼 인도의 언어입니다. 문법 구조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1500개에 가까운 단어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1905년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 헐버트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고 보면 한국인들도 서양인들처럼 동일한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호사가들의 이야기거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유럽어족의 수수께끼와 한국 타미러의 수수께끼는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를 찍어내기 이전의 원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글로벌화된 사회였고 매우 흥미로운 곳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